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가이자 디벨로퍼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령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2번의 강의에 걸쳐가지고 강의를 드릴 텐데요. 제가 드릴 강의는 우리 사회가 처한 생명위기, 그리고 이거를 대응하고 유비무환하기 위한 생명주거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또 그리고 전 세계가 직면해 있는 신인구사회 구조, 인구사회 구조의 구성이 지금 급격하게 전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한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서서 가장 빠르게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현상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비단 노인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중장년만의 문제도 아니고 저희의 자라나는 세대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또 그 이후까지 각자의 세대에서 전혀 새로운 그런 현상들을 겪어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사실 많은 분들이 혼돈 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초고령화라는 얘기는 구호처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어떤 심리적인 배경들이 있고 어떤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진 0.78%의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100명의 인구가 있다 그러면 1명도 채 낳지 않는 그런 인구 사회의 구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체가 존폐하는 그런 생존의 위기에 놓여져 있다는 아주 위협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미 학교들이 닫고 있고 여러 소아과도 닫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 눈앞에서 바로 극단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이제는 시험관 아기가 일반적인 출산하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보편화된 현상으로 들어가 있고 난자 냉동도 또는 이제 정자를 가지고 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일상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20대들, 10대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10대와 20대들은 지금 도파민 중독과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10대와 20대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50대의 남성에서 높고 80대의 노인들에서 또 높습니다. 이 현상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이고 극심한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드러내놓고 정면으로 마주치면서 이거에 대한 핵심 이슈를 덮어놓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사실은 김용 세계은행의 그 전 총재였던 김용 총재님이 여러 심리학자, 사회문제학자들, 그 다음에 또 여러 그 기관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 자살에 대한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법을 여러 글로벌 기관들과 같이 함께 모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이슈에 대한 아주 본질적이고 그리고 진정성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저희가 정책으로 그리고 일시적인 어떤 방편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다세대를 꿰뚫고 있는 그런 상호관계적인 그런 이슈라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10대와 20대들 특히 우리가 젠지 세대 그 이후의 세대들이라고 하는 이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바일 폰, 핸드폰을 손에 쥐고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미디어 중독과 노출에 무방비 상태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해 작년부터 가장 뜨거운 화두가 AI였었는데 챗GPT, AI, 그다음에 뭐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고찰하는 사고가 아니라 사실은 극단적인 어떤 자기 편향적인 그런 사고와 그다음에 본인이 보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한 그 링크들이 계속 그 이후에도 극단적으로 양극화되는 상황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치면서 미디어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어떤 깊은 사고와 폭넓은 사고들, 우리가 책을 읽거나 리서치를 하거나 이럴 때 있었던 저희의 사고방식에서 50% 이상은 비주도적인 사고방식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드라이브를 하는. 저는 71년생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인데 우리가 자라날 때 그 국민학교를 다녔었을 때 초등학생들이 자살한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끊임없는 남과의 비교, 그리고 뭔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는 것들, 자기를 홍보해야 되는 것들, 미디어를 활용을 해야 되는 것들, 이런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압박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전에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 비교의 문화에 있어서 끊임없는 불안과 공황, 그 다음에 인스턴트 그래피케이션, 즉각적인 보상 체계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아는 선진국들, 특히 뭐 미국, 뭐 유럽, 스캔디네비아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서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이 미디어를 몇 살 이상부터는, 몇 살 이하까지는 주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특히 어떤 다큐멘터리들을 보면은 그 구글 CEO나 페이스북 CEO들, 고위 임원들이 다큐멘터리를 퇴직 임원들이 만들었는데 본인들은 절대 자기 자녀들한테 이런 미디어들을 어릴 때부터 주지 않는다. 그거는 사고 체계를 바꾸고 뇌의 구조를 바꾸고 우리의 호르몬을 바꿔가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그런 현상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30, 40대들은 어떨까요? 중년층, 중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는 계층들, 가장 뜨겁게 일하고 가장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진취적으로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이 세대들은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88세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에 나올 때부터 일자리가 없었던 세대. 제가 자란 베이비부머 세대와 비교를 해보면 60년대와 70년대를 자라난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항상 그 다음이 그 전보다, 올해가 작년보다 나은 세대를 쭉 평생 살아왔었던 세대입니다. 그 얘기는 이 사회에 대해서 항상 더 성장할 거라는 믿음, 그 다음에 긍정적일 거라는 믿음,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을 체감하고 경험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30, 40대들은 대학을 졸업할 때부터 일을 구하고 싶어도 일이 없고, 일을 구해도 88만 원을 받는 세대였었고, 점점 힘들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학습된 무기력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와야 됐었던 그런 세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대기업이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인력들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창업이라는 수단으로 여러 자금들과 뭐 펀딩들,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풀었습니다. 민간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아주 쉽게 그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는데, 그런 환경들이 사실은 그 안전장치가 없이 만들어졌던 것들이 지금은 많이 보완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 30, 40대를
또 다른 자살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극심한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을 몸으로 부딪혀내야 되는 세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30, 40대의 스타트업 대표들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제가 자라났었을 때, 제가 30, 40대였을 때는 스타트업이란 말이 그렇게 유행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30, 40대에 있는 친구들이 스타트업을 할 때 스타트업의 대표들, 스타트업의 임직원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해 봤더니 일반인들보다 거의 150%에서 200%까지 높아지는 경향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극단적인 사고와 그 다음에 신체화 장애, 그 다음에 불안 장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극심했고요. 그래서 30, 40대들은 이런 생명의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50, 60대들은 어떨까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은퇴 세대들. 우리나라는 은퇴가 빠르기 때문에 40대 후반, 50대 초반, 50대 중반쯤에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50, 60대들은 50대들은 베이비 부머 세대예요. 1,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 그리고 이 세대들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다 누리고 산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은퇴 이후에 적어도 100세를 가정으로 했었을 때 4, 50년의 수입이 없는 그 기간을 견뎌내야 되는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모작이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이미 삼모작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엔잡러라는 얘기가 대두했고 그 다음에 삼모작, 그리고 평생 내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은퇴가 없는 그런 생애를 살아야 되는 4, 50년을 버텨내야 되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문제점은 한 번도 다운힐인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세대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경험해야 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본인의 수입이 없어진 상황에서 부모도 오래 사시고 100세까지 사시고 저희는 120세까지가 지금 예상 수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심플리파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100세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아이들은 아직도 자립을 하기가 어려운 세대고 그래서 수입이 없는데 두 위와 아래의 부양 책임과 본인의 셀프 케어와 이것들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고 어떻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면서 풀어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률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창업률은 20대, 30대에 높아졌다가 사실은 50대, 60대, 70대에 굉장히 높은 숫자로 갑니다. 그리고 재창업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사회가 다른 나라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폭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일의 숫자와 가짓수가 그만큼 한정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없는데 내가 능력이 있고 대기업 출신이고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도 능력이 있어도 쓸 수 있는 자리가 없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면 할 수 있는 초이스는 창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창업이 망하는 추세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재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그런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는 그 압박감 때문에 돈을 잃어도 끊임없이 적어도 움직인다는 본인에 대한 증명으로서 창업밖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체면 문화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뭐 고위 임원직을 하다가 실직을 해서 피자를 딜리버리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 극단적으로 뭐 이렇게 사람에 대한 그 가치와 그 사람의 존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는 않는데 우리나라는 그 사람의 job, 그 일, 그 다음에 타이틀, 직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적인 가치를 재단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이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들, 갱년기를 겪으면서 초입 노년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체력의 한계와 부딪히면서 과연 어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들, 그 다음에 내가 근로소득이 아닌 불로소득을 어떻게 창출할 수가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불로소득이라는 채권, 부동산, 주식 이런 것밖에 없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우리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기관들의 그런 협력들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년기를 나눌 때 노년학에서는 65세부터 75세까지를 young ol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노인들. 그 다음에 75세부터 85세까지를 old. 나이가 든 그 노인들. 그 다음에 85세 이상부터는 oldest old라고 규정을 합니다. oldest old는 가장 나이가 들어서 인지와 거동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 대부분의 만성 질환들을 가지고 계시고 사실은 65세 이상부터는 최소 3개에서 5개 이상의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young old고 75세 이상부터는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인지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동의 문제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oldest old는 누군가의 돌봄에 의해서 사실은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노년기의 단계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쪽의 전문가고 이 분야의 연구를 적어도 10년 이상 과외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깊게 고찰을 해왔고 저는 이런 일들을 사실 저희 가정에서 굉장히 큰 폭풍을 어머니의 알츠하이머, 노년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변화, 그 다음에 경제 사회적인 변화, 그 다음에 대인관계의 변화, 이 모든 폭풍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글로벌한 그런 벤치마킹 사례들도 들여다봤고 해외의 정책 사례들, 우리나라의 정책 사례들, 그 다음에 우리의 주거 산업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고찰을 해보다가 이쪽의 전문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young old, old old, oldest old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점점 정상인에서 장애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스테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장애가 있는 상태의 인간과 비장애인인 정상적인 인간의 그 주거 환경, 내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방식, 그 다음에 돌봄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규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대부분의 국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장애인 같은 이제 이 노인분들이 점점 더 장애가 심해지시면서 살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국가 정책으로 여러 가지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작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 숫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쓰나미 같은 폭풍 같은 이 인구 구조는 이미 10년 전 강탈을 했고 이미 수요는 너무나도 많은데 공급이 되는 체계가 없습니다. 그나마도 이것을 어떤 삶의 일부로 본다기보다는 하나의 그 고가의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실버타운 일색의 그런 주거들만 사실은 대기업과 기관 투자자들은 쳐다보고 있고 전 거기에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요양 난민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됐고요.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65세가 되면 실버타운에서 요양병원으로, 요양병원에서 호스피스로, 그리고 우리가 죽어가는 곳은 병원에서. 예전에는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이 있고 가족 공동체가 있고 이웃 공동체가 모인 상황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 안에서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모든 법제화와 체계화 전문가 시스템들, 그 다음에 국가 정책들이 병원에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처해 있는 이 생로병사 중 병과 사에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의 삶이 과연 이게 진정성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인가를 다시 한번 그 근원부터 다시 고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정부 정책의 많은 예산과 그다음에 대기업의 어떤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케어 서비스, 전문가 돌봄, 주거 서비스, 공동체 케어, 공공 케어 이런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과연 내가 심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정서적인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예전에 대가족이었을 때 문제가 없었던 그런 정서적 공동체가 존재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주 크리티컬하고 냉철하게 우리의 현 상황을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가족은 예전에는 대가족이 문화에서 저는 자라났습니다. 첫째 장남이라는 그 가장이 동생들까지 다 거느려야 되고 그 부양하는 가족들까지 거느려야 됐고 장남이 성공하기만을 바라다 보는 온 가족의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자라났던 그런 대가족인 문화에서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살아계셨고 저희 밑에 조카인 증손주까지 같이 살았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저희가 9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출산 제한 정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산하 제한 정책 나중에는 우리나라의 산하 제한 정책이 중국에서 이것들을 도입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핵가족화가 됐고 또 핵가족화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주소는 1, 2인 가구인 그런 현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의 60%가 1, 2인 가구이고요. 그래서 국민의 그 대다수가 4인 가구가 아니라 1, 2인 가구입니다. 현재. 그리고 30년 후에는 70%에서 75%에 도달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무연 가구는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 연고가 없는 그런 가구들. 그럼 이런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생존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현상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 영국같이 외로움 장관을 임명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외로움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무연고 사망, 그리고 사람들이 질병과 노환과 사고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고립과 외로움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분들, 질병률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아주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은 이미 이것들을 국가 정책으로서 싸워나가는 그런 아주 힘든 싸움들을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프로토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처방, 의료 처방까지도 연계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생명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으로 시작된 아기들의 생명의 위기, 10대, 20대들, 젊은이들의 생명의 위기, 중장년들의 생명의 위기, 그리고 우리나라를 헌신해서 몸바쳐 일한 중장년 노인들의 생명의 위기, 그리고 지난 15년에 걸쳐서 부동의 1위 자리에 있는 자살률의 그 통계, 이거는 우리가 아주 정면으로 직시를 하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전 세계의 고령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진한 파란색이 그 가장 나이가 든 그 초고령화 사회가 점령한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되고 라이트한 블루로 보여지는 데들이 지금 고령화로 들어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게 2019년
그 다음에 2050년에 UN 통계입니다. 2050년을 보시면 아프리카를 빼놓고 전 세계가 초고령화가 되는 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길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생명 위기가 전 세계를 불어닥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글로벌한 투자가 아프리카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인구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개인적으로 겪었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건축가 출신이기도 하고 도시계획에도 인버브가 돼 있었었고, 그 다음에 그 강단에서도 그 후예들을 가리키는 일들을 국내 외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주거 개발 산업이라는 이 분야를 아주 소중하게 사실은 새로 시작돼야 되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노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연령대 인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 데모그래피라고 하는 이 현상은 새로운 인구사회 통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이 문제들을 아주 냉철하게 숫자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그리고 우리 삶에서 끼치는 영향이 뭔지를 같이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노인의 인구는 25%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3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2명 중 1명이 노인이 됩니다. 그리고 1, 2인 가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60%가 1, 2인 가구이고, 그 다음에 30년 후에는 75%입니다. 여기서 보여주시는 저 삼각형, 정삼각형의 피라미드의 인구 구조는 점점 변모해서 위가 뚱뚱한 피라미드 구조. 그 얘기는 뭐냐면 연령대가 나이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인 저 연령대의 구조로 들어갔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은 많이 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인구 구조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가장 인구가 많은 제너레이션이 지금 현재 58년생 개띠라고 부르는 이미 은퇴가 시작된 2020년에 은퇴가 시작된 1차 베이비부머 세대, 그 다음에 제가 해당되어 있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2030년에 은퇴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MZ 세대들을 얘기를 하면은 2040년에 은퇴 예정인 세대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고물가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그 다음에 저속 성장에 이미 일본이 겪고 있는 것도 저희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율까지도 고환율을 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경제 소비적인 그 경제 현황들이 사실은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는 여파로 생기는 예측된 경제 효과였었습니다. 그럼 2030인 저희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는 시점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은 더 심화됩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입 단계에 있고 경고 사인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모작, 3모작, 엔잡러의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은 두 가지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나이 들어가는 사회 구조, 그리고 스스로 평생 일해야 생존이 가능한 사회 경제 구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첫 번째였던 공동체인 가족의 구성원이 사라진 현상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고아와 과부를 도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체 인구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상태.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위급할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사회 구조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무연 장수 사회에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정면으로 마주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유비무환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무현장수 사회의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질병입니다. 내가 치매가 생길까 봐, 내가 걷지를 못하게 될까 봐, 내가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할 때 혼자 남게 될까 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입니다. 이 돈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이제는 꺼내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내가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남은 4, 50년을 더 살아갈 수 있지? 무슨 수단으로? 그리고 이거를 칩으로 여기지 말고 공론화된 안건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노인들에게 가능한 일자리들은 사실은 공공정책들을 보면은 65만 원 청소하는 일들 또는 조경하는 일들, 보조하는 일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이 지금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 그다음 베이비시터들, 그분들의 월급이 우리나라 노인들의 그 저가형 일자리보다 3배의 임금을 창출을 하기 때문에 역차별에 대한 논란들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고립과 외로움, 이 혼자 남겨졌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을 때, 그리고 아무도 사회적으로 연결하는 것들을 핸드폰과 컴퓨터, 그 다음에 AI를 통해서가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사라진 사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한 인간이 태어났었을 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로병사, 이거는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이제 평생의 그 과정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생로에 많은 집중을 해왔고 많은 연구가 돼 있었지만 병사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뒷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생로 병병병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인간으로 태어났었을 때 피돌봄 부양자로, 그러니까 케어를 받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서 누군가가 나를 보살펴줘야만 제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성인으로. 성인이 되어서는 제가 아이를 낳거나 부모님이 노화되신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 돌봄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75세가 넘어가면은 다시 제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 피돌봄 부양자로서의 생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봄으로 생을 출발하고 돌봄으로 생을 마감한다 그러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이 돌봄의 가장 근원적인 원천은 누구일까요? 그거는 당연히 저에게 생명을 준 저의 부모 또는 나에게 생명을 이어받은 내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돌봄의 원천은 가족이었고 2차 근원은 또 가까이에 있는 친인척들, 이웃 공동체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미국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지금 많은 공적 서비스들, 그것들을 줄이겠다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 미국에서 있었던 사실은 공공 케어 서비스, 돌봄 서비스, 그 다음에 전문가 돌봄,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70년대에 일어났던 논의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의 논의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70년대니까 뭐 미국보다 50년 정도 뒤에 뒤쳐져서 이 논의들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있었던 저서들을 읽어보면은 만약에 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예전에는 가족 공동체와 이웃 공동체, 그 다음에 오랫동안 알았던 지인들이 모여서 애도하는 가운데 한 생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애도를 해주는 것이 장례를 치르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의미와
위완과 그 다음에 그 극복을 의미하는 그런 죽음을 극복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리추얼이라고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단단한 구속력을 가진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장례 전문가라는 서비스가 생겨났습니다. 이건 상품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장례 전문가에 의해서 또는 상조에 의해서 종교 집단에 의해서 장례 전문가가 생긴 이후에는 그 모든 그 아픔에서부터 죽음까지 가는 그 단계별로 전문가가 가족 공동체와 이웃 공동체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같이 애도해졌던 공동체 집단은 사라지게 되고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로 남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안정감, 함께 애도하는 것들, 함께 죽음을 극복하는 문화는 사실은 굉장히 축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품을 미리 재정적인 수단으로 확보를 해놓지 않으면 엄청난 불안과 공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공공 서비스들이 있고 많은 재원들이 투자가 되고 대기업에서도 미래 성장 목걸이로 이 전문가 서비스들과 돌봄을 가지고 뭐 로봇이 한다 또는 AI가 한다 또는 이런 전문가들이 한다, 심리 전문가, 뭐 이런 많은 분들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진짜 이 핵심에 있는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애도하고 그 다음에 함께 서로 돕는 재정적 연결선상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돌봄 공동체 문화가 이 사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시 부활시킬 수가 있을까? 이것이 아주 큰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예전의 새마을 운동처럼 우리 전 국민이 사실 공동체 의식이 가장 뛰어난, 전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뭐 이스라엘 유대인들 또는 한국인들, 뭐 우리나라 옛날에 그 경제적인 뭐 IMF 위기 상황 때 그 금모으기를 하려고 전 국민이 나섰던 그런 공동체 의식을 보여준 민족은 한 민족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진정성 있는 돌봄 공동체 문화를 부활시킬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2강에서는 지금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진정성 있는 돌봄 공동체 문화, 지속 가능한 문화, 그 다음에 저비용 구조로 할 수 있는 문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우리 주거와 우리 생활과 우리 도시 환경에 접목시킬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여러 사례를 가지고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연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주제였지만 공감이 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들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과 공동체는 안녕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단순한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과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사회에 이로운 일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